미국의 공장이 멈췄다. 트럼프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해. 그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 말은 한 시대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제 미국은 자본으로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기술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올해 나이는 46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서베너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이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넓은 들판과 낮은 건물들, 느린 교통. 하지만 그 평온함 한가운데 거대한 산업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이었죠. 저는 1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기술총 감독이라는 직함으로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핵심 인력 중 한 명이었어요. 제 역할은 생산 공정을 감독하고 미국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호텔방 창문을 열면 공장의 조명이 보였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이었죠. 7시에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메인 라인으로 걸어가는 동안 여러 직원들과 마주쳤어요. 대부분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스터 코어. 그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명 대신 코어라는 별명으로요. 핵심 기술을 담당한다는 의미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생산 라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터리 셀이 조립되고 검사되고 포장되는 과정이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속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불량률은 0.2%, 생산 효율은 98%.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제게는 불편했어요.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없었죠. 기계는 언제나 고장나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측 관리자들과 한국 측 기술진이 모였어요. 로버트 하워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5살의 그는 미국 현장 엔지니어 총책임자였죠. 오늘 생산량은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도현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로버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팀에서 중앙 제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됐더군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본사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 직원들입니다. 우리 공장이잖아요. 기술 보안 규정입니다. 로버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따로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곳에 앉았습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요즘 미국 직원들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떡해요? 뭔가 불편해 보여요. 우리한테 질문도 줄었고요. 저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환대는 사라지고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고 있었죠. 오후에 라인 점검을 나갔습니다. 한 구역에서 미국 기술자가 패널을 열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깜짝 놀라며 패널을 닫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아, 그냥 일상 점검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패널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어보드가 있었죠. 한국에서 만든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이건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패널을 닫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어요.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생산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며 분석했죠.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의존이다.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세웠지만 진짜 기술은 넘겨주지 않았어요.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 본사에서만 관리되고 중요한 부품은 한국에서 공수되었습니다.
미국 직원들은 생산만 할 뿐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게 맞는 걸까요?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의존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사에서 임원이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로버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생산량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가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공정 순서 조정, 인력 배치 변경, 시스템 접근 권한 확대.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현장을 더 잘 압니다. 미국 방식으로 일부 조정하면 효율이 더 오를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사 임원이 말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핵심 공정을 바꾸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요. 로버트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감독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현재 시스템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공장입니다. 우리 방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일 공장을 멈춰보시죠.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른 미국 직원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위기는 냉랭해졌죠.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라인으로 갔어요. 기계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기자가 왔습니다. 최은하라는 이름의 산업부 기자였어요. 워싱턴 특파원 자격으로 미국 내 배터리 산업을 취재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녀와 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여주고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그녀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이 공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현지 직원들만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얼마나요?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기사를 쓸지 궁금했어요. 저녁 무렵 공장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메인 라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진동음이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들렸죠.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온도, 압력, 회전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저는 기계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베어링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모 초기 증상이었죠. 정비팀을 불렀습니다. 미국 기술자 2명이 왔어요. 저는 소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진동이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센서를 대고 수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상입니다. 문제 없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립니다. 센서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진동음은 여전히 들렸어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에서의 긴장, 로버트의 표정, 기자의 질문, 그리고 기계의 진동음. 뭔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생산량은 목표를 넘었고 수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아래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공장에 갔습니다. 라인을 점검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모든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진동음을 들었어요. 센서는 감지하지 못했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그래프를 펼쳤어요.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었죠.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완벽한 직선은 없어요. 항상 미세한 변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데이터는 너무 깨끗했어요. 저는 원본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센서가 수집한 날 것의 데이터였죠. 거기에는 변동이 있었어요. 미세한 온도 변화, 압력 흔들림, 진동 패턴. 하지만 그것들이 모니터에 표시될 때는 모두 평탄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정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 신호를 걸러내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다음 주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팀이 올 거라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제 의심이 과민 반응인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미국 측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의 조명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 그 불빛이 이제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치가 완벽할수록 뭔가가 틀어지고 있었다. 그날 공장은 너무 조용했다. 아침 6시 평소처럼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어요. 하지만 공장 정문 앞에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보고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낯선 차들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정문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제 명찰을 확인하고 들여보냈죠. 메인 로비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라는 표식이 보였어요. 그들 앞에 한국 기술자 몇 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표정들은 당황스러워 보였죠. 저는 로버트를 찾았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비자, 규정 위반이래요. 갑작스럽게 단속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한국 기술진 전원입니다. 저는 로비를 다시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 교육 담당자들. 모두 줄을 서서 서류를 검토받고 있었습니다. 단속관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명찰을 확인하더니 여권을 요구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는 여권을 펼쳐 확인했죠. 이도현 씨,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저쪽에 가서 대기하세요. 저는 그가 가리킨 곳으로 갔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이미 6명의 한국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빈 의자에 앉았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기계들이 멈춰 있었어요.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속관이 들어와 한 명씩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씩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에 2명의 조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 서류를 펼쳐놓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종류, 체류 기간, 업무 내용. 저는 하나씩 답했어요. 당신의 비자는 단기 출장용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체류하고 있네요. 회사에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기록이 없다니요. 조사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불안과 혼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정오쯤 단속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공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명찰을 회수했어요. 저는 목에 걸고 있던 명찰을 풀어 건넸습니다. 미스터 코어라고 새겨진 그 명찰을 마지막으로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살아있지만 사람은 멈췄다. 공장을 나서며 생산 라인을 지나갔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기계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접근 권한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죠. 로버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감독님,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린 시스템을 모릅니다. 당신들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본사에 연락하세요. 매뉴얼을 요청하십시오. 매뉴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거대했지만 멈춰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이미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단속, 한국 기술자 연행, 생산 중단. 기사들을 읽으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기사가 비자 규정 위반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폭스뉴스였어요. 앵커가 조지아 공장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나왔어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은 이 사태를 미국 기술 보호의 일환이라 설명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트럼프.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움직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팀이었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한 달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장은요. 미국 측이 알아서 해야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멈춰 있었죠. 오후에 최은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감독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한국 기술진이 출입 금지됐습니다. 공장은요, 멈췄습니다. 미국 측이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기사로 쓰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최 기자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조지아의 공장이 멈춘 날, 기술의 주권이 드러났다.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녀는 표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매일 본사와 통화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 사이 공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버트가 문자로 상황을 전해왔어요. 미국 기술자들이 시스템 재가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핵심 코드에 접근할 수 없었죠. 한국 본사에서 원격 지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프로토콜 때문에 제한적이었어요.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2주일째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계속 보도했어요. 생산 차질, 경제적 손실, 일자리 위협. 헤드라인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직접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이 감독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출입이 금지됐어요. 원격으로라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안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될 겁니다. 로버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트럼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이었어요. 그는 연단에 서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조지아 공장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그의 이름 자체가 상황의 중심에 있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었어요. 멀리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건물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본사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공장은 부분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일부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효율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로버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기술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장 쪽을 바라봤어요.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만든 빛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켠 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불은 여전히 켜져 있지만 그 안의 시스템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천천히 우리 기술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이해하고, 복제하고, 결국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성공할 거예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공장의 불빛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 기자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그녀가 기록으로 남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두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들을 교육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죠. 하지만 그 순조로움 뒤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존을 만들었고 그 의존이 이제 통제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웠고 이제 우리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파견 인력을 철수시킨다고 했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의 불빛이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단지 주인이 바뀌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뉴스 속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폭스 뉴스였죠. 저는 별 관심 없이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점 인터뷰를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트럼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물었죠.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 기술은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이 배터리 덮개가 열리며 구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화면 속 트럼프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말들이 귓가에 울렸어요. 꼭 필요했다. 대체할 수 없다. 사실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법무팀이었어요. 트럼프 발언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봤다고요. 귀국 일정을 당깁니다. 내일 오전 비행기로 떠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이미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트럼프 한국 기술 의존 인정. 조지아 공장 한국 없이 가동 불가.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이제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정문 경비가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출입 금지 아니었습니까? 귀국 전 잠깐 들르는 겁니다. 허가받았어요. 그는 전화로 확인하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장은 고요했습니다. 기계들이 멈춰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을 시간인데 지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생산 라인 앞에 섰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어요. 제어 패널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미 버려진 공간처럼 보였죠. 로버트가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셨군요. 네. 마지막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는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우린 시도했습니다. 매뉴얼을 보고 본사에 문의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무엇이 안 됩니까? 모든 게요. 시스템 재가동, 품질 관리, 문제 해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제어 패널을 봤습니다. 매뉴얼에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매뉴얼은 절차만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경험입니다. 네, 경험. 당신들이 가진 경험이죠. 로버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 발언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당신들은 꼭 필요합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다시 말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린 배우려 하지 않고 빼앗으려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떠나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계속 떠나게 할 겁니다. 안 그래도 부족했던 한국 기술자들을 더 압박할 거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제어실로 갔습니다. 메인 서버가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시스템 상태가 나타났죠. 모든 게 대기 모드였습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백업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파일들을 외장 드라이브로 복사했죠. 로버트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까? 아니요. 백업입니다. 왜요? 이건 지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백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브를 빼내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시스템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죠.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다시 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가요. 저는 제어실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을 걸었어요. 멈춰 있는 기계들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제 손끝으로 차가운 표면을 만졌어요. 이건 나의 기술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었다. 1년 동안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기계를 점검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시간들이 이 라인에 새겨져 있었죠. 공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건물이 거대하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트럼프 발언 파장, 의회 반응, 산업계 우려. 모든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산업에 대한 모욕입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고 인정했어요. 다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린 그 기술을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했어요. 탑승구로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사서 자리에 앉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은하 기자였어요. 이 감독님, 지금 어디십니까? 공항입니다. 곧 출국해요. 트럼프 발언 보셨죠? 네, 봤습니다. 기사 쓰고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세요.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의 고백. 그대로요. 최 기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의 한 문장으로 역사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닙니다. 드러난 거예요. 전화를 끊고 탑승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알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힘이라는 걸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전 휴대폰으로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최은하 기자의 새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을 클릭했습니다. 트럼프의 고백 미국은 한국에게서 배웠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녀는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공장의 현실, 기술의 의미.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조지아의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공장도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죠.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은 어둠 속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본사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회사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본사로 가는 길, 서울 풍경을 봤습니다. 익숙했어요. 1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산업부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보고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대기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어요. 화면에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인터뷰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꼭 필요했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읽었어요. 문이 열리고 임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보고 들어야죠.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상황 정리, 문제 분석, 향후 대응. 모든 걸 문서로 정리해왔습니다. 1시간 동안 보고했습니다. 임원은 조용히 들었어요. 가끔 질문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도현 감독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배웠습니다. 기술을 공유하는 것과 기술을 넘기는 건 다르다는 걸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공유했지만 그들은 소유하려 했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보호 대책, 해외 공장 운영 방침 변경, 정부의 산업정책 재검토, 모든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한 문장이 시작점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린 실패하지 않았어요. 조지아 공장은 멈췄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기술을 나눴고 협력했죠. 하지만 상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빼앗으려 했어요. 의존을 만들고 그 의존을 통제로 바꾸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 실패를 인정한 거였어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제 세상이 기술의 주인을 인정했다. 귀국 후 첫날 연구소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서울 강서구 LG 기술개발본부. 1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복도, 같은 사무실, 같은 기계음.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침 8시.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 담당자가 정리했지만 1년의 시간은 지울 수 없었죠.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300통이 넘는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이었지만 일부는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국내 언론, 해외 언론, 학술지. 모두가 조지아 사태에 대해 묻고 싶어 했죠. 저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삭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폴더로 옮겨 놓았습니다. 오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술개발팀 전체 회의였어요. 저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죠.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의는 신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셀 개발이었죠. 저는 자료를 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 사양, 목표 일정, 예산 계획.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감독님, 잠깐 이야기할까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의자를 권했어요. 조지아에서 힘드셨죠? 괜찮았습니다. 본사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십니다. 상황이 그랬을 뿐이에요.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을 나누되 핵심은 지켜야 해요. 동의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연구동으로 갔습니다. 실험실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원들이 작업 중이었죠. 저는 빈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도면을 펼쳤어요. 새 프로젝트 설계도였습니다. 천천히 선을 따라가며 구조를 파악했죠. 이건 다시 시작이 아니다. 계속되는 일이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지아는 끝났지만 일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산업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회사에서 참석하라고 했어요. 저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정부청사로 갔습니다.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산업부 차관과 기술보호과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정세윤 과장이었습니다. 51살의 그는 오랫동안 기술 정책을 담당해온 인물이었죠. 과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 기술 인력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핵심 기술자의 해외 파견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을 강화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즉각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은 하나씩 답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과장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술 주권의 선언입니다. 기술은 상품이 아니고 기술자는 국가 자산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무게 있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의 기술자는 자국의 군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방향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확인했어요. 이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언, 한국, 기술인력 보호법 제정, 조지아 사태 이후 정부 대응 나서 모든 헤드라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은하 기자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클릭해 읽었어요.
트럼프의 고백은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신들도 이 사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조지아 공장 사태와 한국 기술의 독립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그것을 집에서 봤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공장이 나왔어요. 멈춰 있는 기계들, 어두운 제어실, 그리고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의 독립은 단순한 산업의 승리가 아니다. 그건 시스템의 승리다. 교육, 연구, 개발, 보호.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들이 나왔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건물들, 작업 중인 연구원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해했든 중요한 건 우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실험실에서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을 짰습니다. 모두가 진지했어요. 조지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기술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실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저는 새 장비 앞에 섰습니다. 전원을 켰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부드럽고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손에서 태어나고 사람의 마음으로 남는다. 조지아에서 만든 시스템은 멈췄지만 그 기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었어요. 데이터로, 경험으로, 기억으로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끄고 연구소를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다 멈췄어요. 그냥 앉아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끈 줄 알았는데 누군가 아직 일하고 있었나 봐요. 몇 개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지아가 멈춰도 트럼프가 뭐라 하든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변화, 기술 보호 강화, 인력 관리 시스템 개선. 모든 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지아는 시작점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협력할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번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아 기자였어요. 이 감독님, 인터뷰 요청 하나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인터뷰입니까? 마무리 기사를 쓰고 있어요. 조지아 사태를 겪은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좋습니다. 조지아에서 1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온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일을 한 것이죠. 최 기자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양심은 남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기계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게 무너졌을 때 기계도 멈췄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비를 봤습니다.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최 기자의 마지막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기술과 양심, 조지아가 남긴 교훈.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었죠. 기사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고백 이후 세계는 한국 기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모델로. 조지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기술 주권 시대의 시작이었다. 저는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일하고 있을 거예요. 연구소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기술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지아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저는 옥상을 내려와 실험실로 갔습니다. 새 장비를 다시 켰어요.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죠. 모니터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배우던 시절은 끝났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리가 세운 시스템으로 세상과 협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주인으로서요. 저는 실험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으니까요. 연구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요. 우린 이제 배워야 할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